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기업의 최대 화두는 최근 디지털 전환인데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클라우드입니다. 오늘은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시하는 디지털 혁신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델의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플랫폼 as a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백영진, 이준규 상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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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준규 상무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통신과 웹텍 쪽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통신과 웹텍 쪽은 클라우드와 플랫폼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쪽의 기술 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되는 세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영진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제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 기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업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경험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50분 동안 발표가 진행이 되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은 질문을 선정해서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델이 말하는 디지털 혁신의 시작, 멀티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상무님, 델 테크놀로지스 사실 정말 유명한 회사인데요. 델 테크놀로지스라는 이름이 되면서부터 잘 사람들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의 그 다양한 브랜드와 다양한 그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영광스러운데요.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클라이언트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델,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용 제품과 기업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을 만들고 있는 델 EMC, 네. 그리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가상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그 자체가 지금 되고 있는 VM웨어, 그리고 버추얼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퍼블릭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RSA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보안에 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암호 기술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큐어웍스는 이제 그 보안 기술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피보탈은 잘 아시다시피 그 개발 플랫폼과 개발에 대한 빠른 속도로 개발할 수 있는, 오늘 아마도 상당한 세션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델 부미는 클라우드 상의 애플리케이션들의 데이터를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한 8개의 기업 브랜드와 회사가 엮여 있는 하나의 기업 집단이고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정서에는 뭐 대기업? 뭐 이 정도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대기업이고 그 안에 노트북으로 유명한, 이제 PC로 유명한 델부터 서버, 스토리지를 만드는 델 EMC,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인 VM웨어부터 보안, 피보탈까지 다 들어있는 이런 회사네요. 굉장히 심플하게 예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하는 곳이 델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이렇게 델 테크놀로지스 제품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제품의 포트폴리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제품은 굉장히 다양하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델 EMC는 하드웨어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하드웨어는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동반하고 있고요.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그 위에서 가상화 시스템을 만들고 클라우드를 만들고 지휘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VM웨어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서 가상 머신 혹은 컨테이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피보탈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개발 플랫폼을 만들고 개발 플랫폼이 더욱더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개발 문화들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업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RSA와 시큐어웍스의 서비스를 통해서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버추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별도의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온프렘 환경에서 클라우드를 만들고 버추스트림에서 퍼블릭 서비스를 만들어 서로 연계시켜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래서 가장 광범위한 클라우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두 다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데일 테크놀로지스가 얘기하는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지금 기업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예. 가장 단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업, 이렇게 세 개의 부서들이 사실 굉장히 서로 친하게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혁신을 위한 압박이 오히려 이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현업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 팀에다가 빨리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인프라 팀에 이 자원을 빨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목적이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고객사들 그리고 기업들 설문조사를 해놓은 그 연구 자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IDC의 자료인데요. IDC의 자료에서 기업의 그 조직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그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기업 전체적으로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가장 크게 문제가 크게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바로 멀티클라우드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지형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한데요. 간혹 제가 이제 고객사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지 않던 그 잘못된 인식 혹은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건 뭐였냐면은 온프렘 혹은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자체를 마치 하나의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의 그게 데이터 가장 쉬운 개념으로 그쵸? 이해하는 거였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나의 것에 있으면은 마치 프라이빗이고 그쵸? 남의 것에 있으면 퍼블릭이고. 퍼블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클라우드는 운영의 개념이지 장소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올라가는 서비스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니 혹은 뭐 IaaS니 이런 것들하고는 대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대리 정의하는 멀티 클라우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인수합병도 하고 대규모의 합병을 통해서 기업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내부도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하나의 이렇게 과정을 겪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이 저희가 이겁니다. 바로 클라우드 자체는 멀티 클라우드 자체는 하나의 여정이구나. 저희가 했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데일의 멀티 클라우드 여정은 어땠는지 한번 예.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그 현재 상태의 멀티 클라우드 운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통해서 문서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원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과는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비는 SAP 컨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어퍼튜니티 혹은 딜 이런 그 비즈니스와 관계되는 것들은 세일스포스에 등록이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전에 델이라는 회사하고 예전에 EMC라는 회사가 어느 날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합병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두 개의 거대 기업 집단의 데이터를 통합시키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델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세일스포스에 있는, 그러니까 델 세일스포스, EMC 세일스포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링크를 시켜서 하나의 비즈니스, 하나의 엔티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뭐 아마존이 됐든 애저가 됐든 혹은 델 테크놀로지스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됐든 그것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데이터가 이동되고 누구나 그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게 델이 실제 겪은 내용이어서 예, 맞습니다. 네,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SaaS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IQ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뭐 저희가 이 제품을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스템에 대한 관리예요. 네. 시스템 관리를 각각의 시스템들을 그 점수로 지표화를 하고요. 그 지표화된 것을 SaaS 서비스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애플리케이션, 나의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위한 관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슈라든지 내지는 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다소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바로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파스를 만들고 그 파스에서 개발된 것을 퍼블릭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퍼블릭한 서비스에서 제공된 것들을 일반 사용자들, 최종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로 붙어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IQ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겪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종전에 9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플랫폼 혹은 개발 플랫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90일 이상 걸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드웨어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깔아야 되고 플랫폼도 올려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조직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죠. 실제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걸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90일 이상 걸렸던 것을 이제 저희도 이 파스라고 하는 것들, PKS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그것을 단 하루 만에 이제 끝나게 됐었고요. 90일 걸리던 거 하루 만에요? 예, 하루 네. 만에.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혜택을 저희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업데이트도 빨라지고 제품에 대한 딜리버리 속도도 이전에 비해서도 월등히 빨라지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제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뭐 가령 주문 건수가 2,400만 건, 그리고 하루에 선적되는 물건의 양이 84만 건. 84만 건. 네. 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에 이제 이게 축적됐던 그리고 여정으로 겪어왔던 클라우드 상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는 보시는 것처럼 22개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네. 무려 140페타바이트 이상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했었고, 저희 내부도 그래서 생산성을 끌어올렸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지금 지표로서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델 디지털 웨이입니다. 네. 이런 대외적인 그 천명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겪어보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이건 하나의 전이고 과정이고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델 테크놀로지스 그룹 안에도 이렇게 제조업들이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네. 기업들이 실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런 효과를 얻었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자체적으로 느낀 사례여서 정말 더 많이 체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들 델 했지만 멀티 클라우드 전략 어느 부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어렵죠. 사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걸 알면 좋은데 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워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의 워크로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워크로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화된 IT 자산과 하이브리드 인프라, 그리고 리팩토링, 그러니까 기존의 워크로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 그리고 개발, 그리고 교체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말씀을 또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이거 하나예요. 사실 클라우드를 가장 이제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거지 거죠.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뭐 AWS 쓴다든지, 뭐 애저를 쓴다든지. 근데 초창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붐을 이루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겪다가 다시 되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클라우드 있더라고요. 갔다가 실패하고. 네. 뭐 실패라기보다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었죠. 네. 그래서 그 아쉬운 점들이 뭔가요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시큐리티, 보안의 문제. 보안의 문제라든지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결코 안 싸더라.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가격이 클라우드로 가면 가격이 되게 많이 낮아진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예. 실제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컨트롤에 관한 이슈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내가 이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섀도우 IT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자 IT라고 하는 거는 현업에서 직접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IT 서비스를 직접 구매를 해버리는 거죠. 네. 물론 이게 편합니다. 편한데 한편으로서는 IT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 기업 비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IT 팀은 모르고 현업팀만 아는 뭔가 그리고, IT 인프라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보시는 것처럼 2018년, 2019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옮기고 있고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여기서 퍼블릭을 쓰지 마라 혹은 온프레미스만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를 바꿀 수가 있구나. 그럼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클라우드로 갈 때 우리가 이 클라우드도 갈 수 있고 저 클라우드도 할 수 그렇죠. 있고 이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 이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동성을 해놓고 나서 이동성에 그 근간한 설계를 하고 나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을 같은 느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일관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일관성, 인프라에 대한 일관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이동성, 클라우드에 대한 이동성이 다 전제가 돼야 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일관성과 이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백상무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한 것 같은데 그럼 효과적인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그래서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략을 위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큰 주제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3가지 중에서 먼저 아키텍처 측면에서 봤을 때요. 퍼블릭과 프라이빗 그리고 엣지 환경을 갖다가 두루 여기서 뭐 말씀드릴 때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동성입니다. 그 이동성을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비즈니스 전략 자체가 여기 보시는 크게 3가지의 그 꼭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 합니다. API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바로 접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이파스라고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플랫폼인데 I가 바로 인텔리전트한 겁니다. 똑똑한. 네. 예. 그러려면은 인텔리전트한 파스가 되려면은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들이 연기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파스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비즈니스 잘하자, 네. 예, 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 비즈니스 잘하기 위한 근거로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전략이 바로 비즈니스 전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팀들은 바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민첩성을 키우고 셀프 서비스 기반으로서 빠르게 개발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상호 운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가령 기자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했던 것을 딱 넘겨줬을 때 그것을 보고 바로 작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업해놓고 기자님 또 보셨는데 이게 무슨 작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라고 열려요. 하면은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되려면은 데이터 자체를 전체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API를 통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효율적인 클라우드 전략의 2번째 이제 단계로서 우리가 인식할 건 인식하고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리스크를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정하고 최소화하면 그렇죠. 되겠죠. 네. 최소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일단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사람과 기술과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자동차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동성을 굉장히 보장해주는 도구죠.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었으면은 자동차끼리 부딪히고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신호등이죠. 네. 그리고 프로세스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 탓으로 이루어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 사람과 그 사람이 그 기술을 쓸 때, 그리고 그 기술을 쓸 때 어떠한 절차와 운영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프로세스들을 보안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정리해보자. 지금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 사실 선두하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성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무려 88%나 클라우드로 갔을 때. 클라우드로 가고 지금 현재도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중요한 최근의 이슈일 수도 있는데요. GDPR. 그러니까 가령 저의 그렇죠. EU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이제 시작이 됐었죠. 네. 저의 데이터가 외부로 어떤 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실 데이터에 대한 주권에 관한 문제하고도 이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아까 전에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섀도우 IT 문제도 말씀을 맞죠. 드렸었는데, 사실 GDPR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그리고 지키건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로 유니피케이션, 그러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클라우드를 볼 때 보통 한 3가지 정도의 층위, 계층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뭐 엣지, 프라이빗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는 하드웨어 영역을 포함한 인프라 쪽에, 네. 인프라 영역이 있고요. 그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고 자동화시킬 수 있는 운영 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서 부가 서비스들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크게 한 3가지 층위, 3가지 레이어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일관되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달라진 기계를 다르다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같은 느낌으로 운영할 수 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키고 클라우드 간에 두루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된 서비스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해주는 어떤 솔루션으로서 델 테크놀로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솔루션으로서 일관성들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것들을 조금만 더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은 하드웨어 차원에서의 델 EMC의 하드웨어들, 그런 기술들,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위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서 VM웨어의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같이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혹은 온프렘이든 혹은 퍼블릭이든 어디에 있든, 그리고 그것이 엣지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고,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데이터나 혹은 그 시스템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기술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저 현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기능들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델의 모든 제품의 기술력이 다 집대성된 게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델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한번 더 정리 예.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것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쉽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계 그런 것들을 밟아 나가는 일종의 여행이고 여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델 테크놀로지스는 하나의 유일한 파트너라고 저희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클라우드 솔루션을 당연히 제공하고 있죠. 피보탈의 기술이라든지 VM웨어의 기술이라든지 버트스트림이라든지 델 부미와 같이 연계시키는 이런 기술, 솔루션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상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이동성 보장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모빌리티라든지, 클라우드 데이터의 통제를 하기 위한 클라우드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도 있죠. 나의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 델 파이낸스 서비스들도 네. 있고요. 이렇게 되면 라이선스 비용이라든지 혹은 도입 비용 자체를 조금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서비스해 저희- 주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시스템을 착오 없이, 문제 없이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매끄럽게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포트를 위한 그 지원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솔루션과 사용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저희 역량을 다 모아서 고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여정을 위한 파트너로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시한 효율적인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준규 상무님과 함께 파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요즘처럼 많이 쓰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저희가 그 고객을 뵐 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비슷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스트럭처도 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팀, 개발팀, 그리고 전체적으로 IT 부서 자체가 받고 있는 압력, 압박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IT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IT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세미나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주제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바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엔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비즈니스 밸류는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됨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결국 비즈니스가 원하는 속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IT 부서가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재밌는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딜리버리를 하는 회사들을 좀 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엘리트 그룹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못하는 그룹들과 비교를 했을 때, 4가지 꼭지를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숫자 자체도 이제 몇천 배로 큰 숫자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꼭지를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고 나서, 코드를 다 만들고 나서, 코드 커밋을 하고 나서, 실제로 그 코드가 프로덕션에서 실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코드를 배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변화가 계속해서 일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느냐, 이 측면에서 보시면은 엘리트 그룹들은 수천 배 더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얼마나 자주 어플리케이션을 바꾸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제 경험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만든 코드를 만든 것을 하루 안에 수분 안에 프로덕션으로 실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아마 당장 개발자라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계신 어플리케이션들 기능 개선을 굉장히 빨리빨리 해서 하루에 4번, 10번, 100번 배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신이 하던 영역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 네. 엘리트 그룹의 숫자를 보시면은 얼핏 봐서 불가능한 속도를 달성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7% 정도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단적인 숫자를 보면은 하루에 멀티플 디플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의 배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번 배포한다는 것은 사실 과거 같으면 불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2개의 지표는 속도에 관한 문제이고요. 아래쪽에 2개의 지표는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즉, 더 빠르게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엘리트 그룹들은 잘 달성하고 있다는 뜻이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기업들이 엘리트 그룹에 속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집중되게 된 이유 자체도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넷플릭스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면서 그 회사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찾아낸 그런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겠죠. 네. 현실은 근데 어떠냐? 저희 대부분의 고객 마찬가지이십니다. 개발팀이 있고요. 배포팀이 있고 그리고 인프라팀도 있고요. 테스트팀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들을 주고받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죠. 이 말은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닌데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만큼 우리나라 사람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나라도 많지 않죠. 문제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를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 네. 이런 방법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배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타임 투 밸류라고 하는 것은, 밸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어플리케이션 실행이 될 때 나오는 그 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코드화되고 그 코드가 다시 또 실제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서 실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짧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아이디어는 수시로 피드백, 고객의 피드백이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부분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속도 이외에도 안정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렇게 빨리 변하면서, 사실 빨리 변하는 것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항상 반비례 관계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운영팀들이 항상 이제 원했던 거는 되도록이면 잘 도는 건 건드리지 말자. 건드리면 안 되죠. 예.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업데이트해서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둔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반면에 문제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있고요. 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으시는 내용일 겁니다. 데브옵스, 문화라고 요새는 정의를 많이 하죠. 네. 데브옵스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MSA라고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네. 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개발은 페어 프로그래밍이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같은 이제 개발 방법론 자체도 또 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되고 있고요. 표준화라고 해서 API 형태로 전부 다 오픈해놓고 실행하는 것.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든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표준화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사실 서로 다 맞물려 있어서 이제 저희들 고객이랑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고 이제 서로 꼬리 물기를 하고 있는 형상과 달기 가깝습니다. 면전이야, 예. 달걀이 면전이야 이거 갖고 싸우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방법론과 문화를 먼저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야 되느냐, 뭐 시스템 도입하면 뭐하니? 문화가 방법론이 바뀌어야지. 문화가 바뀌어야지. 네. 문화가 바꾸려면 뭐가 있어야지 바꾸지.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자체가 한꺼번에 다 바뀌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여정이라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스텝씩 나가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스텝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문화라든가 사람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로 조직을 이름을 바꾸더라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적응하고 어떤 밸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일부라도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데브옵스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플랫폼, 오늘 말씀드릴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영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클라우드를 많이 아시고 계세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이아스에 대해서는 되게 익숙한데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파스에 대해서는 잘 감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아스랑 파스랑 좀 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 비슷한 장표들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아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그 OS 아래쪽에 하드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자원들을 가상화한 영역까지 포함해서 아이아스라고 하죠. 이 하드웨어 자원들을 가상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고 빠르게 제공을 할 것인가의 초점이 아이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아이아스를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IaaS를 받게 되면 조금의 유연성은 더 있지만 결국에는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네. 플랫폼 애저 서비스의 경우에는 사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 있는 하부 환경들 전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서 플랫폼이 들어가는데 근래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남용되는 그렇죠. 그런 경향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웬만하면 다 플랫폼이죠. 네. 다 플랫폼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과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서의 플랫폼은 조금 다른데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플랫폼은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하부 구조, 즉 OS 가상화된 하드웨어 또는 실질적인 하드웨어,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위한 환경들,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미드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런타임 모듈들이 될 수도 있겠죠. 라이브러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를 묶어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얹혀지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 환경들을 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플랫폼들을 서비스로서 빠르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한다면은 식당에 비유를 한다면 요리사가 요리를 할 수 있겠죠.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는 요리만 하고 싶지만 실제로 식당을 열게 되면은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식당을 경영해야 되죠. 그렇죠. 네. 결제를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네. 되고 주문을 받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됩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어떤 형태냐면 내가 메뉴를 정하면은 그에 수반되는 음식을 팔기 위해서 수반되는 모든 일들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좀 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본연의 업무인 음식만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음식이 돈가스냐 아니면은 국밥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뭐 나이프가 포크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오. 숟가락과 젓가락이 될 수도 네.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준비될 수 세팅되는. 있는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스를 IT 이제 조직에서 도입하게 되면 이 역할도 변화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IT 역할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될 텐데요.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IT 부서들은 어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인프라스트럭처 팀, 저희가 간단하게 인프라스트럭처 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버,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리고 중간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90일 이상이 걸렸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요청이 오면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지금 여기 1분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1분 만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90일 걸리던 걸 1분 만에 해결해주는. 네. 예, 맞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90일 걸렸던 개발이 네. 하루 만에 이제 끝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이제 속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 이제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네. 이 파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영역이 어플리케이션과 좀 더 밀접하게 붙어 있는 그런 네. 영역입니다. 그리고 회색으로 나와 있는 영역이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영역 쪽을 보시면은 주로 플랫폼 런타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도대체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고 그럴 때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적용하고 그때 내가 원하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모니터링 서비스들,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요한 빌링이라든가 또는 어플리케이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플랫폼의 기능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네. 회색 영역은 그렇게 플랫폼이 존재를 한다면 이 플랫폼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확장이 되어야 되고요. 하드웨어 그렇죠. 확장이 되어야 네.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패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코드들이 나오고 보안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줘야 될 시스템들이 필요하고요. 그 시스템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 아래쪽에서 또 유지가 되어야만 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개발자들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 인프라 위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찍을 수 있게 네.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직적으로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조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하나의 팀이든 또는 두 개의 팀으로 나눠지든 플랫폼 팀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 플랫폼 플랫폼을 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플랫폼 팀의 고객은 누구냐? 실제 개발자들. 개발자. 예. 그리고 개발자라기보다 요 근래 용어로 따지면 데브옵스 팀. 맞습니다. 데브옵스 팀이 이제 그 고객이 되는 거고요. 이 데브옵스 팀이 원하는 것들을 그 기능들을 집어넣는 플랫폼 서비스 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안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OS 설치, 업그레이드, 패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운영팀이 필요합니다. 이런 팀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 조직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단숨에 바뀔 수는 없죠. 지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숨에 바뀔 수는 없고 당분간 저희 바이모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전통적인 인프라의 구조 그리고 플랫폼 형태의 구조 당분간 병존을 할 겁니다. 공존하겠죠. 예. 네. 지금 저희가 그 최근에 본 자료들을 보면은 향후 한 2, 3년 이내에 현재는 한 60%에서 70% 이상이 과거, 미국 기준인 것 같긴 네.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지금 2, 3년 이내에 반대로 60%, 70%가 트래디셔널 IT에서 파스 형태, 플랫폼 형태로 옮겨갈 거다라고 네. 하는 예측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파스가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스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도 있죠. 예. 보통 데브옵스와 파스를 얘기를 하면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네. 피보탈의 세션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데브옵스와 관련된 세션들을 들어보시면은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MSA로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고하실 때는 오히려 조금 이 플랫폼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잘 네. 돌봐줘야 될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고려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멀티클라우드 고려해서 설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만드는 것이 아마존에다가 또는 프라이빗에다가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고 거기에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서두에 들으셨던 것처럼 멀티클라우드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애초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 경우에 실제로 그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서비스되든 아니면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되든 또는 내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가 되든 업그레이드하고 패치하고 확장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해주느냐도 또 다 다릅니다. 이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누가 할 거냐, 직접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시스템이 단시간 그냥 장난감처럼 쓰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서비스를 위해 쓰이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사실 그냥 파스를 만드는 것, 파스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인터넷 구글링 좀 해서 그 설치 방법들 몇 가지 알면 시스템 몇 대만 갖다 놓으면 만드실 수도 있어요. 네, 사실 네, 어렵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좀 다르죠. 그렇겠죠. 예, 네. 그냥 내가 뚝딱뚝딱 그래서 되네? 뭐 이런 거 되네?가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할 수 있어야 서비스를 되니까요. 하고 안전성을 담보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시스템들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멀티 클라우드 에코시스템 그리고 그 주변에 안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파스를 통한 그럼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 효과들을 고객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비용을 얼마나 드는데 이거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비용 관점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와 안정성의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들이 전부 다 몇십 프로의 개선이 아니라 몇백 배의 개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속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례인 AIG를 가지고 조금 볼 텐데요. AIG는 몇 년 전부터 멀티 클라우드의 여정을 출발한 회사이고요. 네. 실제 그 중간에 데브옵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인데요. 단순히 데브옵스를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자가 아니라 측정 지표를 만드셨어요. 이걸 도입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보겠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제시한 회사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자주 바꿀 수 있게 하느냐.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그걸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배포하는데 코드를 실제로 배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오래 걸리느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유사한 그렇죠. 그런 네. 지표입니다. 이걸 실제로 지표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제 바꿔가면서 보신 거죠. 이걸로 네. 관리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PCE라고 하는데 결국 개발자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PC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간 대비 개발자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밸류 있는 일에 투자하느냐인데 그때 이제 AIG는 15.2% 특정 업무에 대해서 봤을 때 15.2% 네. 효율적인 일이 한 15.2% 정도 한다는 거죠. 실제 포춘 500대 기업을 다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10% 이하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실제로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까 네. 전에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조직 간의 그 지연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PC라고 하는 이피션시 레이트를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많이 올려주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게 AIG의 이제 업무 여러 개를 놓고 네. 그 중에 두 개를 뽑았습니다. 네. 그 두 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가 좀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네, 두 개. 유난히 높은 두 개가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저 두 개가 이제 그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 업무 두 개에 대해서 실제로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개발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했던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 2016년도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년에 7번을 배포했던 사실 7번이라고 해도 높죠. 예.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 2,500번, 2,539번. 하루에 한 번 이상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네, 아마 10번 많은 날은 이상 10번 이상 네, 한 날도 네, 있었을 네,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저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저 지표를 통해서 그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들을 이루어냈죠. 거기는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저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들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속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AIG는 보험사인데 보험사인 경우도 굉장히 많은 시장의 압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보험 금융사들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압박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죠. 예, 맞습니다. 네. 실제 고객 페이싱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나간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AIG 해외 사례 소개시켜줬는데 국내에도 사례가 좀 있나요? 예, 국내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사례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하나는 금융 사례입니다. 하나는 금융 사례이고 또 하나는 제조 사례입니다. 왜 두 개 사례를 준비를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금융과 제조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회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요 근래 제가 고객분들을 만나 뵈면은 가장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금융과 제조에서 가장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플랫폼과 같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궁금함을 느끼고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가장 많은 곳이 또 금융과 제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정말 클라우드의 전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거기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이제 그건 외국의 사례일 뿐이야라고 했던 것이 이제 저희는 바로 저희 현실로 다가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금융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사례인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실제로 내부 개발자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외주 개발자들이 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 요새 금융도 이제 엄청 빨리빨리 예, 애플리케이션 맞습니다. 내놔야 돼요. 핸드폰 앱뿐만 아니라 네. 핸드폰 앱도 여러 개이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들 그리고 또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규제라는 것들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영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빠르게 내놓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협업의 모델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는 이유는 이제 외부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개발자들이 붙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실제 요건들은 파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VM을 서비스해야 되는 VM 위에 개발 환경을 만들어줘서 개발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위에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제공해야 되는 목표가 있었고요. 그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면서 VM웨어 기반 위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플랫폼 서비스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VM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VM웨어 기반으로 얼마든지 빠르게 즉시적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가 제조 제조사. 사례. 예. 네. 제조사에서 가장 핵심 업무는 사실 생산 자동화 시스템, MES라고 부르는 생산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생산 자동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기 마련인데요.
절대 손대지 않는 영역인데요. 맞습니다. 네. 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제 제조에서 가장 라인이 예, 멈춰서는 문제가 발생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선제적으로 그 차세대 형태의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만큼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 둘러싸이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전통적인 자바나 C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 서비스의 형태로 바꿔가기 위해서 플랫폼을 도입하신 사례이고요. 네.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계속해서 전환하고 계시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로의 전이가 시작된 제조 공장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전이가 시작이 되면 MES뿐만 아니라 이 뒷단에 있는 그 제조 같은 경우에는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생산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그쵸.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새 Io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델 테크놀로지스의 멀티 클라우드 전략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파스 플랫폼 애즈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발표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기존의 기업들이 서버팜이나 스토리지 군을 자체적으로 두는 프라이빗 형태였지만 지금은 클라우드가 서비스 효율성이나 자원 효율성에 대해서 대세라는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앞으로는 멀티 클라우드로 변해야만 좀 더 이동성이나 일관성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비용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서비스가 목적이라면 DR 서비스나 RAC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 주실까요? 네. 우리 백영진 상무님. 예. 네.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어려운 네. 질문입니다.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DR이라든지 혹은 RAC라든지 이런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형태의 그 플랫폼 2 혹은 기존의 그 플랫폼에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자체로도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멀티 클라우드로 가야만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데이터들 그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안정성이 당연히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이긴 하지만은 그 안정적인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개발해서 다음 프로덕트에 그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새로운 제품으로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시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봤을 때 DR이나 RAC라든지 이런 그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술로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만은 그것으로 하기에는 다양하게 늘어나는 데이터 소스들, 이를테면 좀 전에도 얼핏 나왔지만은 IoT 같이 다양한 그 엣지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유관계망 서비스, SNS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그런 요구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우리 제품에 반영시켜야 된다든지 하는 입장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전에 비해서 소스가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런 소스를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안정성은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 중에 굉장히 큰 축이지만은 안정성 이전에 우리가 만드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분석도 해야 되고 인사이트도 개발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그 뒤치기 때문에 그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주 소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기보다도 다양하게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시장에서의 유의점 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개발해 나가고 우리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에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나 혹은 멀티 클라우드나 이런 형태로 좀 더 개방적이고 오픈된 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아주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다시 볼까요? 다음 질문은 조금 더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비슷한 듯 다른 듯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네, 대답할까요? 네, 예,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약간 같은 표현의 방점이 다르다라고 보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때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의 일종으로 봅니다.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구태여 이제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같이 쓸 때는 멀티 클라우드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대 클라우드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방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델에서 피보탈을 인수했는데요. 델 VM웨어 피보탈이 클라우드 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VM웨어 피보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차별화된 클라우드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쫙 그 세트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각자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각자 좀 답변을 좀 드려보면 네, 각자 어떨까 답변을 싶은데요. 해주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 VM웨어, 피보탈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의 여러 회사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 8개의 브랜드와 기업이 있는데요. 이들의 기업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VM웨어는 VM웨어대로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있고요. 델 EMC도 델 EMC대로의 독자 생존하는 역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피보탈 역시도 그러하죠. 그들이 가지는 고유한 역량이 있고요. 그들이 가지는 고유한 역량 중에서 질문하셨던 VM웨어나 혹은 피보탈이나 하는 역량들은 VM웨어는 클라우드 OS나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핵심을 쥐고 있는 기업이고요. 피보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시장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선명하게 구별된다기보다도 선명하게 구별돼 버리면은 사실 독자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비슷하게 오버랩 되거나 약간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두 개의 기업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회사이면서도 동시에 보완적인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델 테크놀로지스 안에서 필요한 부분만 잘 골라다 가져다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실체는 무엇인지요? 혹시 도커 컨테이너 기반의 재조립 가능한 서비스를 말하는 것인지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요 근래에는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이 거의 동격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그걸 실행하는 방법은 사실 VM으로 실행을 해도 되죠. 버추얼 머신으로 실행을 해도 되는데 요 근래의 형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 위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도메인으로 쪼개서 가능한 한 잘게 쪼개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내고 그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하면서 전체를 배포해 나가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이크로 네, 서비스와 그거랑 같은 거네요. 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정리일 것도 같은데요. 델에서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정의해 주시죠. 예. 예. 네. 압축적으로 말씀을 네. 좀 드리면은 멀티클라우드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숱하게 얘기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과 온프레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주로 주안점을 거기다 뒀다.
라는 생각이고요. 멀티 클라우드는 그것이 SaaS인지, IaaS인지, PaaS인지, 퍼블릭인지, 온프렘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 데이터가 서로 왔다 갔다 이동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보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다 부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서로 이질감 없이 상이된 느낌 없이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클라우드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리면 이동성이 전제된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바로 멀티클라우드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9일 똑같은 시간에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